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상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71강 긴글 5번째 강의 연세대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16년도 기출 문제였죠. 2016년도 사회 계열 문제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반드시 그 기출 문제는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1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차이와 갈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비교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드렸고, 이번 문제에서는 한계를 지적하는 어떤 논술 문제인데, 연세대 2번 문제는 항상 라를 통해서 가나를 어떻게 하라, 혹은 반대로 가나를 통해서 라를 어떻게 하라,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문제가 한 70~80%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번 문제를 꼼꼼히 한번 풀어보고, 연세대학교가 어떻게 긴 글을 쓸 때 어떤 점을 요구하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긴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지금 비교 1번 문제 풀 때 우리 비교 표를 그려 놓은 것처럼, 제가 이렇게 원인, 의미를 비교하라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인과 의미를 넣어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가나다의 내용만 비교하면요, 많이 써봤자 800자입니다. 실제로 연세대 합격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천자만 어찌됐건 채워서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게 좋냐면, 한 1500자 정도 쓸 생각을 하고, 그걸 압축적으로 조금 정리해서 써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는 게 천자 안에서 다양한 어떤 사고 혹은 심층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천자 어떻게 하면 꾹꾹 채울까?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디를 천자만 딱 끝나면 그냥 땡! 그런지 떨어지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한 1500자, 진짜 길게 잡으면 1800자 정도까지 쓸 생각하고, 정말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찾아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쓰는 형태로 글을 쓰는 것이 천자 안에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탁월한 글을 쓰는 어떤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2번 문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글을 쓸 때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의미, 다양한 폭넓은 어떤 사고들을 여러분들이 글 속에서 해주시는 것이 대학이 의도하는 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2번 보시면요, 나의 르블롱 씨가 경험하는 내적 갈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의 주장이 지닌 한계를 서술하시오. 나와 다의 주장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찾았죠. 요거 글자가 클릭이 안 되죠. 저기 뭐죠? PPT 모드로 돼 있었네요. 자, 나와 다는 요 이야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 다 이야기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주장의 한계를 지적을 하려면 그 주장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나에는, 자,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나다의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주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연대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주장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써? 그러면 문제가 잘못됐어.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어떤 팩트를 통해서 어떤 주장이 도출될 수 있는지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나로부터 어떤 주장이 도출될 수 있다. 이 주장은 어떤 한계가 있다. 그러면 나로부터 우리는 어떤 주장을 도출해낼 수 있나요? 인종적 차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서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갈등이 줄어들고, 반대로 인종적 차이를 줄이면 줄일수록, 인종적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줄이면 줄일수록 갈등은 드러난다. 따라서 인종적 차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다 라고 어때요? 우리는 주장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계를 지적하려면 인종적 차이를 드러내더라도 갈등은 안 줄어들 수 있다를 이야기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난요, 감각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상상력을 통해서 공감 혹은 추론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어떤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의 핵심 논리입니다. 공감과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갈등이 줄어들지 않는다를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한계를 지적하는 어떤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지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라의 르블롱 씨가 경험하는 내적 갈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 제시문부터 보죠. 자, 라 제시문.
프랑스인 노동자 르블롱 씨 부부가 사는 종키 거리 주변에는 알제리 출신의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프랑스에서 알제리 하면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 국가죠. 누구냐 까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알제리 독립운동에 뭐 좀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뭐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알제리에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에 말 안 듣는 어떤 지식인들을 알제리로 강제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인들이 가서 알제리 독립에 막 투쟁하고 막 그랬죠. 하여튼 뭐 역사 보면 재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프랑스와 알제리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일본과 조선의 관계입니다. 그거랑 비슷해요. 조선.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 내에 조선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내에 한국인이에요. 제일 한국인. 차별 받아요, 안 받아요? 조선인 하면서 차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프랑스 노동자 르블롱 씨 부부가 종키거리 사거리 주변에 알제리 출신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르블롱 씨는 자신이 알제리인들을 존중하고 있고 자신 역시 그들로부터 존중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천장을 올려다보는 르블롱 씨 부인의 말투와 표정에서 우리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태도를 읽을 수 있었다. 지금 알제리인과 알제리 노동자와 프랑스 노동자 사이에는 이웃들 사이의 관계에서 뭔가 드러낼 수 없는 뭔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주로 이웃들과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뭔가 불편함이 있는가 봅니다. 이들의 불편함은 어떤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이 때문에 이웃들과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그러니까 이웃들과 다양한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네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도 편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름 휴가철에 그녀의 아파트 안에서 나는 냄새와 소음을 견디지 못해 이사를 간 경험이 있었다. 이때 신념대로 살지 못했다는 생각에 무거운 죄의식을 가슴에 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니까 프랑스인 노동자인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네요. 자신의 신념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의 냄새와 소음 때문에 이사 간 게 왜 죄책감을 느끼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르블롱 씨는 전체가 학생 가운데 이민자 자녀의 아동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지역 내 학교의 교사들이 이들 학생을 지원하고 교육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지금 르블롱 씨 부부가 사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어떤 지역.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어떤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어떤 프랑스인인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구로 쪽 가면 조선인 중국인들하고 이렇게 많이 살죠, 그죠? 이들 학생을 그는 이민자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학부모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르블롱 씨가 겪어온 정통과 신념은 이민자와 함께 살면서 겪는 여러 실질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면서 매일매일 시험대회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르블롱 씨는 어떤 정통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실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어떤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죠.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생활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매번 부딪혔답니다. 인터뷰 중 알제리인 동료들에 대해 유보적인 판단을 드러내고 라마단 동안 알제리 동료들이 받는 특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그의 발언은 이와 같은 정황을 짐작케 한다. 사실상 그는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고 때로는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르블롱 씨는요, 프랑스인으로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려는 어떤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념은 프랑스 사회의 교육 전통과 사회 분위기에 의해 형성되고 여러 정치 참여 활동을 통해서 강화된 것. 즉, 르블롱 씨는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해서 프랑스인답게 관용의 가치, 더 적절하게 표현하면 이해의 가치.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공감하려는 노력들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르블롱 씨가 뭔가 공감의 노력을, 즉 이민자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르블롱 씨는 공감, 상상력을 통해 알제리인을 인정하려고 했다. 뭔가 소통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르블롱 씨는 자기의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감하려는 어떤 노력, 의도, 시도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마도 인터뷰 상황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가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하지만 라마단이 그에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말하는 그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맙소사. 정말 끔찍했죠. 왜냐하면 끔찍했다고 말할 겁니다. 물론 어른들은 낮에 잡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사내들은 길에 나와 놀죠. 그 녀석들은 소리를 질러대지요. 그 녀석들은 투덜대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드는 밤 10시 반쯤 떠들썩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쯤 진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라마단은 뭐예요? 낮 동안에는 다른 활동, 음식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때요? 라마단 기간 동안은 막 먹고 떠들면서 잔치를 벌이죠. 그죠? 이게 이제 프랑스, 여기 나와 있네요. 이슬람력으로 9월 한 달 동안에 진행되는 성스러운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 무슬림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음식 섭취, 흡연, 음주, 성행위를 금지합니다. 대신에 해가 지면 이제 축제처럼 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죠. 이슬람 지역에서 한참 더울 때고, 자, 프랑스인들도 여름 한 달 동안 거의 휴가를 가죠. 그죠? 자, 르블롱 씨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공감력도 뛰어납니다. 그죠? 상대를 배려하려고 하고는 어떤 신념, 관용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현실의 어떤 실질적인 문제, 현실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 실질적인 일상 생활에서의 갈등. 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문화적 갈등이죠.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쓰냐면 이 문제가 뭘 물어봤죠? 차이와 갈등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정리를 할 때요. 차이와 갈등을 중심으로 라텍스트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라텍스트에 나타난 차이와 갈등이 나와 다에서 나타난 어떤 차이와 갈등의 문제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지적하면서 쓸 수 있죠. 논제가 이미 차이와 갈등이라는 걸 던져줬을 때는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한계를 지적하라, 비판하라 그러면은 나다가 말하는 내용과 라가 말하는 내용이 뭔가 똑같은 지점에서, 즉 차이와 갈등의 지점에서 서로 쿵 충돌함을 보여줘야죠. 근데 라는 이 얘기하고 있고 이 점에서 이렇게 비판된다 하면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충돌하는지가 안 보여요. 따라서 항상 동일한 주제로 각각의 제시문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제시문들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고 그 구별이 제시문들 사이의 어떤 충돌 혹은 한계를 지적하거나 비판하는데 좀 더 정확히 쓰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르블롱 씨가 경험하는 내적 갈등을 분석하라고 하는 것은 르블롱 씨는 자신의 어떤 믿음, 신념,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판단에서는 알제리 노동자, 이슬람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관용을 베풀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음 자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나의 불편함, 내가 부딪히는 실질적인 어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서 어떤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어떤 올바르다라고 여겨지는 것과 그래, 알제리인들을 인정해야지, 관용해야지 라는 어떤 마음과 실제 현실에서 내가 저놈들 때문에 얼마나 잠도 못 자고 힘든데 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서 내적 갈등,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나다의 지닌 한계를 지적하라. 자, 나에서는 어때요? 차이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갈등이 줄어들잖아.
지금 알제리인들은 라마다를 겪으면서 차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줬고, 프랑스 사회가 다양한 문화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다문화 사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프랑스가 가용 인구가 적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프랑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넓게 받아들여요. 그때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 그죠?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독일의 파독 광부라든지 간호사들 많이 갔잖아요. 우리 70년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이 이 경제성장의 토대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질적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채운 거죠. 자, 이런 어떤 맥락에서 본다면 르블롱 씨는 어때요? 다 외국인 노동자에 해당되는 어떤 이민자에 해당되는 알제리인에 대해서 반영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죠. 자, 나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예요? 나는 보세요. 기업에서 벌어지는 거죠. 기업이라는 어떤 집단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곳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시스템, 규칙, 규범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데서는 오너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문화라든지에 따라서 어떤 인종적 차이라든지 문화적 차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어떤 갈등의 요인으로 작동하기 힘들어요. 따라서 기업에서는 인종적 차이를 용인하면 오히려 갈등이 줄어들 여지가 분명히 있죠. 그건 어디에서 적용돼요? 기업이라는 곳에서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업 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평생 동안 살아온 내 삶의 규칙과 생활 방식과 문화와 완전히 충돌. 나는 자야 되는데 옆에서 술 처먹고 떠들고 있으면 누가 좋아요? 스트레스 받지. 그래서 나를 비판할 때는 나의 사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예외적인 특수한 그리고 강력하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규칙과 규범이 작동되는 집단에서만 적용되는 사례이지 일상생활의 영역, 사적인 영역에서 적용되지 못한다. 그래서 르블롱 씨는 어때요? 사적 영역, 자신의 일상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의 어떤 방식이 이슬람인들, 알제리인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지적을 해 주셔야죠. 따라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적 영역에서도 공동체가 함께 뭘 해야 돼요? 규칙과 규범을 만들어서 밤에는 좀 조심하자. 아무리 너네가 이슬람 애들이 라마단을 겹친다 할지라도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것까지는 안 된다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인과 프랑스인들끼리 같이 뭉쳐서 뭔가 자기들만의 새로운 어떤 규칙과 규범 혹은 새로운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나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업이라는 곳에서만 뭔가 적용되는 거지 실제 일상생활에서 적용될 수는 없다. 즉 차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갈등을 무조건적으로 줄인다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업은 강력한 어떤 규칙 규범 하에 작동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규칙 규범이 상호 합의하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의 주장은 한계가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제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가진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나는요. 어떤 감각의 차이 있죠. 알제리인과 프랑스 노동자인 사이에서의 어떤 감각의 차이 있습니다. 자, 지금 르블롱 씨는 자신의 상상력과 공간과 추론을 통해서 프랑스가 중요한 어떤 관용의 정신을 지켜야지라고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알제리인들의 어떤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때요? 내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오히려 죄책감을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갈등이 줄어들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공감하고 이해돼 해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건 힘들어요. 그죠? 쟤는 저럴 수 있겠구나. 근데 맨날 와서 나한테 잔소리하면 어때요? 한 대 치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뭔가 상대를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와 내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떤 사적 영역에서의 어떤 부딪히는 실질적인 문제, 나의 불편함의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어떤 사회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신념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만 하는데 다에서는 그런 것 없이 그냥 공감만 하면 해결된다라는 어떤
단순히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아무리 공감을 해도요, 내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법,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못 도와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텔레비전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얘가 정말 어렵게 살아요 라고 하면 지나갔다고 합시다. 걔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못 도와주죠. 근데 딱 보는데 위에 전화번호가 있어. 전화 한 통 하면 1,000원이 기부됩니다 하면 전화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공감만으로는 어떤 갈등이 완벽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공감하고 그 공감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까지 마련이 돼야 되죠. 그래서 따라서 다에는 어떤 구체적 방법의 부재라는 점에서 어떤 한계를 지닌다라고 논술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것도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문제 2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자, 르블롱 씨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가 가진 관용과 이해의 가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관용과 이해의 가치를 실천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알제리 노동자들이 사는 아파트에서는 냄새와 소음 때문에 이사를 가기도 했고, 라마단 시기에는 밤 10시 이후 시끌벅적해지는 문화를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르블롱 씨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는 신념과 실제 현실에서 부딪히는 불편함 때문에 무거운 죄의식을 느낀다. 이것이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오는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나에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면 갈등이 줄어드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다. 그러나 나의 경우 기업은 수직적 질서가 잡혀 있고 이를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인종적 차이를 드러낼 때 갈등이 더 줄어들었다는 것은 회사에서 인종적 차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회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만일 일상에서 차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면 르블롱 씨 사례처럼 갈등을 관리, 통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즉, 르블롱 씨의 경우처럼 차이를 존중한다고 해서 갈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에서 주장하는 인종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일상의 영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다에서 인간은 이기적 본성 이외에 연민이나 동정과 같은 이타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감정이입을 하면 공감을 통해서 서로 동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르블롱 씨는 다에서 말하는 공감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이라는 말을 스스로 하면서 그들과 공감하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그들을 완벽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우리가 아무리 공감하려고 해도 문화나 생활 방식이 근원적으로 다르다면 타인의 삶을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차이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나다에서 말하는 차이에 인정과 공감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 둘을 토대로 다양한 인종 간의 경험과 체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갈등을 줄이는 길일 것이다. 결국에는 서로의 어떤 차이와 갈등만 이야기하지 갈등을 줄이는 근원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만들어야 될 어떤 함께 만들 수 있는 어떤 약속,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지만이 사실은 이들 사이에서 르블롱 씨 같은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갈등은 해소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쓰신다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거고요. 여기 제가 답을 몇 개 더 실어 놓았는데요. 오늘 한번 참고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고, 제가 요거는 따로 지금 논술 워크북 강의 찍고 있는데요. 요 강의가 끝나는 대로 연대, 성대, 중앙대 지금 한 7개 대학 정도 해설지 반드시 필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 한 4개, 7개 대학 정도 문제를 책으로 낼 생각입니다. 그거 나오면 또 이제 강의를 찍거나 아니면 그거는 뭐 따로 어떻게
할 지금 계획에 있으니까요. 그때 조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사회계열 논술시험 출제의도. 요거는 조금 꼼꼼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걸 읽냐면 대학이 의도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해를 정확히 못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는 차이 혹은 차이에 대한 태도가 갈등을 유발하는 여러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개인이나 사회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고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대학이 물어보는 것은 차이에 대한 태도, 그것이 갈등을 어떻게 유발하는지, 그것이 어떤 다양한 차이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텍스트를 통해서 읽으라고요. 그래서 연대 문제는 가나다라에 나타나는 어떤 제시문들이 어떤 이론적 제시문이기보다는 어떤 사례를 보여주고요. 그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사례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연세대에서 기출됐던 각각의 제시문들의 어떤 나타나는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상징하는 어떤 제시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각 제시문은 차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갈등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가, 차이를 강조하거나 강조하지 않는 것 가운데 어떤 태도가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나 제시문이죠. 이건 가 제시문입니다. 인간의 공감 능력은 어떻게 차이를 극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본 전제가 되는 다 제시문이죠. 차이가 작동하는 다양한 기제와 사회적 맥락들로 인해서 현대사회의 개인은 어떤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게 뭐예요? 라 제시문이에요. 지금 보세요. 가나다라를 학교가 어떤 의도로 제시문을 배치했다고, 이런 의도로 지금 배치를 했다고. 근데 학생들은 르블롱시는 어떻다. 르블롱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르블롱시를 통해서 뭘 읽어내길 원한 거예요? 차이가 작동하는 다양한 기제, 기술과 제도를 가리킵니다. 다양한 사회적 맥락들로 인해서 현대사회의 개인은 어떤 중층적인 갈등을 경험하는가를 읽기를 원했는데 그냥 르블롱시는 이런 갈등을 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즉 어떤 사례를 읽을 때 그 사례가 담고 있는 심층적 의미를 읽으셔야지 단순히 제시문을 기술적으로 읽잖아요. 합격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은 차이가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을 탐색하고 차이가 갈등을 유발하는 여러 국면과, 그러니까 가나다의 차이가 발생하는 다양한 원인, 가는 어디, 선호도의 차이, 인종의 차이,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찾아내라는 겁니다. 또 뭐 감각의 차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죠? 차이가 갈등을 유발하는 여러 국면과 여기에 작용하는 사회 맥락을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또 한 현상을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갈등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창의적으로 모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자, 논술 문제에서 보세요. 여기 대안을 제시하라는 말 어디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근데 연대는 뭘 요구한다고요? 어떤 문제가 나오고 문제 상황이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폭넓은 어떤 사고를 요구를 해요. 근데 학생들은 그냥 질문에 단순한 답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천자 빨리 채울까만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내 사고를 깊이 있고 풍부하게 드러내는 데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천자 채워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쓸까? 틀리진 않죠. 합격은 못할 뿐입니다. 그렇게 쓰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한번 밀고 나가보라는 겁니다. 한계를 지적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한계가 어디로부터 나타난다. 어떤 공동체적 관계의 부재로부터 나타난다. 보면 알잖아요. 르블롱시랑 지금 알제리인들 어때요? 서로 대화를 최소화하고 있잖아요.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 지금 섞이려고 안 하는 거야. 머릿속으로만 공감하고 몸으로는 실천을 안 하는 게 전형적으로 지금 르블롱시의 모습이죠. 근데 그걸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도 정말 어려워. 당장 내 삶이 불편하니까. 근데 그걸 라마단 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싸움만 일어나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지금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뭘까? 당연히 고민하고 나와야 될 거라는 거죠. 한 개인의 의식이 결코 균질적이지 않으며 개인이 경험하는 내적 갈등의 원인 또한 단순하거나 일면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사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본 문제는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관점을 성찰하게 만든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특히 하나됨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의 조성만으로 차이가 빚어내는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음을 발견케 하거나, 어때요? 기업에서 우리가 남이가 하나 똘똘 뭉치자 하니까 어때? 갈등이 늘어났잖아. 나 제시문에서. 그러니까 획일적인 사고가 오히려 갈등을 우리 국가를 똘똘 뭉쳐야 돼 하는 것이 사회의 갈등을 오히려 더 폭증시킬 수 있어요. 왜? 소수자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정서라고 하는 것들이 무시되니까. 결국에는 한 사회가 잘 작동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해야 돼요. 생태계가 잘 돌아가려면 다양한 생물들이 끊임없는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의 경험과 공감의 자질 등을 개인의 본성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재사유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사회적 감수성과 통찰력의 측정 범위가 넓다. 자, 이런 식의 의도,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이거 학교가 쓴 거예요. 이 문제는 실험에 대한 해석 없이 과정과 결과만을 제시하거나 다른 설명 없이 연구 주제와 연구 결과를 도표화한 그림만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력과 해석력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시문의 내용을 근거로 어떤 주장이 제고될 수 있는지를 추론적으로 독해하고 제시문이 암시한 해석적 틀을 적용하여 인터뷰 사례를 분석하게 만들므로써 논리적 분석력과 문제 해결력을 다각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말로 인문학적 텍스트와 실험 자료, 도표, 인터뷰 자료 등을 함께 해석하게 만드는 통합적 제시문을 통해 학생들의 다면적 사고 역량을 검증하고자 했다. 연대는 항상 다면적 사고를 측정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연대같이 이렇게 심층적 사고를 요구하는 데는 단순히 제시문을 재해석하는 것에 제시문이 뭘 말하고 있다, 제시문의 이해에 머물지 않고 그 제시문들이 우리 사회 현실에 각각의 어떤 문제들을 상징하고 있고 의미하고 있는지를 읽어내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지금 논술 문제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쟁점이 뭔지, 즉 차이와 갈등,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항상 갈등으로 연결되는가, 아니면 갈등이 항상 나쁜가, 그래서 차이를 억압하고 갈등을 줄이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인가, 이렇게 조금 폭넓게 이해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단순히 어떤 개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하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강조하는 이런 식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까지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문제를 생각함으로써 깊이 있는 사고를 글에 이천자 글 안에 드러내줄 때 학교가 이 학생 똑똑하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좋은 점수를 주겠죠. 자,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이런 식의 사고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세종대라든지 경희대 인문이라든지 이런 몇몇 대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논술을 원고지에 칸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주제와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폭넓게,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연대 논술 문제 같은 경우에 최대한 1000자가 아니라 한 1800자, 1500자 쓴다라는 생각으로 폭넓게 사고를 하시고 그걸 압축하면서 글 분량 안에 폭넓고 다양한 사고가 드러날 수 있도록 글을 써주는 것이 학교가 의도하는 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 천재 워크북에 대한 설명이 이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에필로그 강의를 잠깐 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찍을 텐데요. 일단 문제에 대한 해설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제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꼼꼼히 풀고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강의로는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워크북 이후에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는 논법.com으로 질문 주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71강 긴글 5번째 강의 연세대 2번째 문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